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 저자 토머스 스탠리, 세라 스탠리 펠로,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 빌 게이츠. 부자의 길, 느리고도 꾸준한 일상의 혁명. 내 아버지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무려 40년간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연구해왔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의 도움 없이 재정 자립과 경제적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내 알리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박사는 몇 가지 보편적 요소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독특한 경력과 소비 행태, 사업 선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가 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보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재무계획 원칙뿐 아니라 확실히 검증된 자산 축적의 길이 제시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은 부자가 아니냐고 묻는다. 단언컨대 기업가든 교사나 변호사, 영업 전문가든 상관없다. 누구나 절제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만난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 역시 뉴욕 양키스와 $100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믹 제거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고도 천천히 꾸준히 부를 쌓았다. 이와 같이 느리지만 꾸준한 접근법은 평소 우리 삶의 많은 과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일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 경제적 자립을 포함해 인생의 모든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행동,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일정 수준의 소비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기에 그런 길을 가기 힘들어한다. 안타깝게도 상당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 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입고 싶은 옷,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을 마음껏 사들이는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 대다수는 현재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불평만 늘어놓으며 익숙한 삶에 의존한 채 돈이 없다는 근심만 쌓아갈 뿐이다. 일부 비평가들의 이 제기와 달리 스탠리 박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엄청난 부자가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를 통해 우리가 행동으로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거듭 입증해 보였다. 그의 삶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몹시 초라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꼼꼼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꿨다. 여전히 세상에는 부에 관한 신화가 넘쳐난다. 언론의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소득과 자산은 계속 혼동되고 있다. 마치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상당 수준의 경제적 원조가 복권 당첨, 부정직한 방법뿐인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사진들이 SNS 피드를 채우며 경제적 성공의 실체를 가린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재무 관리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심지어 재무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인의 경우 거의 절반이 뭔가를 팔거나 돈을 빌리지 않고는 $400를 지출할 여유가 없다. 온 나라가 끊임없이 경제를 걱정한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돈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약 64%나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미국인들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보다 돈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책은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유능한 이들과 똑같은 수입에도 그만한 예금액이 없는 이들을 비교한다. 책에서 검토한 행동과 습관은 대중시장 인구와 대중부유층, 중산층보다는 돈이 많지만 고액 자산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집단으로 미국의 경우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서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즉, 아직 부의 경쟁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해 조사한 것이다. 백만장자가 아닌 이들 집단도 재무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며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빠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장 이웃집 백만장자는 잘 살아있다.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업가, 경영자, 교사, 엔지니어 등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왜 어떤 사람들은 소득을 재산으로 더 잘 전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담은 책,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은 500만 권 이상 팔렸다. 왜 그의 책은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 아마도 부유한 집안이나 특정 민족 출신 같은 배경이나 조건 없이 행동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와 상반되는 뉴스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그 과정에서 방해 요인들과 반대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20년 전 이웃집 백만장자가 탄생했던 특징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치 지형의 변화나 경제 환경,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트레이딩업, 주로 중저가 상품을 구매하던 중산층도 품질이나 감성적 만족을 위해 명품에 준하는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으로 상향 구매라고도 한다. 트레이딩업 그리고 최근에는 SNS 같은 일상의 방해 요인들 때문에 지출보다 저축이 많으면 되는 이 간단한 공식의 효과를 맛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의료비와 교육비의 증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가 따랐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나 직업 경로는 오늘날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일부 비평가들은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란 개념은 죽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스탠리 박사가 다룬 성공담들이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은 주식붐 덕분에 가능했으며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에 생존자 편향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습관, 생활 양식은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그런 행동과 습관, 생활 양식을 통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은퇴한 젊은 부자들, 파이어족의 출현. 1996년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 출간된 후로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은퇴하거나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30대에 은퇴가 가능할 정도로 저축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흔히 파이어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웃집 백만장자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미스터 머니 머스텟이란 필명의 한 블로거가 등장해 저축과 소비 습관, 투자 방식, 소비자 행동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현은 거침이 없었다. 현재 당신의 중산층 생활 방식은 낭비의 활화산과 같다라는 표현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초로 온라인에서 근검 절약과 이른 은퇴를 주장했던 건 아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사례로 제시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미스터 머니 머스텟이는 대략 90만 달러의 총 자산을 모은 30세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그가 쓴 글들과 함께 이른 은퇴에 대한 많은 글들은 하나의 문화운동을 탄생시켰다. 파이어족의 디렉터리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 록스타 파이낸스에는 1700개 이상의 파이어족 관련 블로그가 링크돼 있다. 약간씩만 다를 뿐 주제는 똑같은 이 블로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모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자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으로 언급한다. 이 블로거들의 사례 연구와 개인적 행로는 책 한 권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연봉이 50만 달러 이상인 의사와 변호사도 있고 그보다 월급이 적은 직업의 종사자들도 있다. 수백만 달러를 모으고도 아직 일을 그만두지 않은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순 재산이 100만 달러 미만인데 이미 은퇴한 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목적의식을 갖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회사나 조직에 매여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60, 70대가 아니라 20에서 40대다. 이 블로그들을 30분만 훑어보고 파이어족과 그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보라. 어째서 그들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됐을까? 당신은 그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선택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파이어족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부의 전제 조건, 돈을 중히 여겨라. 앨리슨 러만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꾸려가느라 고생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앨리슨의 경제관념에 멘토 역할을 해준 이는 그녀의 조부모였다. 앨리슨은 우리와 인터뷰하면서 돈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좀 독특하게 표현했다.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하면 나중에 그 돈이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처럼 들려요. 현재 54세인 앨리스는 대학생 나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녀는 같은 동네에서 20년 동안 거주 중이다. 그녀가 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경험과 그에 대응한 행동 덕분이었다고 했다. 저는 맞이였기 때문에 집안의 생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13살이었던 저도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가질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매일 신문 배달을 했고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배달을 거르지 않았죠. 저는 타고난 행동가, 일꾼, 문제 해결사였거든요. 당시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어요. 저는 조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분이세요.
그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으리라 기대하는 몇몇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몹시 실망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봤죠. 지금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는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시급이 6달러 50센트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무조건 10%를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저축은 진짜 직장을 잡은 다음에 하지 그래 하면서 웃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일찌감치 익히고 고수해온 습관이었어요. 희생이 아니라 습관이요. 저축을 하고 백만장자가 되면서 조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 즉, 한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백만장자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력하면 되는 일이었죠. 때로는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럴 가치가 있는 희생이니까요. 되돌아보면 좋은 시절이었다 싶기도 해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몰고 다녔던 일만 해도 좋은 추억이죠. 35세 무렵에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54세인 지금은 순재산이 200만 달러 정도 돼요. 제가 아주 평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 재산이 그 정도라고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돈 자체도 좋지만 저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는 편이죠. 앨리스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1. 그들은 사회적 단서에 의존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남들과 어떻게 경쟁할지 결정하며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앨리스는 특히 부모 노릇을 하면서 매우 경쟁적일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사소한 결정들이 재정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앨리스는 영화의 추리 속에 일하면서 작고 소소한 결정들이 재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앨리스는 백만장자가 되는 경제적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돈을 중히 여기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 선택을 해온 덕분에 현재 그녀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차 대조표를 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혼할 때 그런 인식이 큰 도움이 되었죠. 제게는 선택권이 있었으니까요. 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워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소방서에서 일해요. 이 일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월급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앨리슨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명성이나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또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황이 어떻든 경제적 성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기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사례를 보면 1996년에 스탠리 박사가 묘사했던 이웃집 백만장자의 행동 특성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또 다른 이웃집 백만장자인 제이콥슨 가족은 어느 모로 봐도 일면 뉴스감이 아니다. 그들은 복권에 당첨된 적도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사들일 만한
IT 기업을 설립한 적도 없다. 그저 꾸준히 절약하고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결과 부자가 됐다. 약 54평인 제이코슨의 집은 미국 최고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지 않다. 제이콥슨의 가족은 전형적인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그의 부인이 스탠리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들은 웬만한 백만장자들보다도 많은 재산을 모은 뒤로도 계속 그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를 한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 2010년판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 저는 저와 잘 맞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소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22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두었고 애완견 3마리와 말 1마리를 키우고 있죠. 우리는 1975년에 지어진 177제곱미터 넓이의 평범한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 석사 학위가 있고 남편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현재 화학회사 부사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올 A를 받았고 SAT에서는 117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최초로 대학에 갔죠. 저는 아칸소주의 산간 벽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남편과 저 둘 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한 사람의 월급은 전액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인상될 때마다 저축액을 늘렸죠. 지금 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하지만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이들에게 $1짜리 특별 할인 메뉴에서 주문하게 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묻더군요. 미국의 1가구 주택은 약 67평 정도로 제이콥슨 가족의 집보다 더 넓다. 그러나 제이콥슨 가족은 주택 크기로는 평균 이하에 속하지만 순재산액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 상위 10%에 든다. 통계적으로 집의 크기가 클수록 모아놓은 재산은 적다. 자택 소유자의 약 92%는 백만장자가 아님에도 이들 중 많은 수가 177제곱미터보다 넓은 집에 살고 있다. 제이콥슨 가족은 향후 30년 이내에 퇴직연금 적자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전망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미국인의 수명은 늘고 연금 선택권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은퇴 후 경제적 자립과 안락한 생활에 대한 대비는 개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제이콥슨 가족은 만반의 준비를 하려 한다. 뉴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웃집 백만장자이며 아주 건재하다. 2장 부에 관한 7가지 신화 깨부수기.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신화들을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선택, 생활 방식이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재산과 연관이 있지만 재산은 아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저축률의 중요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저축률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는가로 좌우된다.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수입 이하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수학적 진리다. 3장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온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처럼 소득 명세서상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연구의 표본이었던 백만장자들의 약 70%는 부모가 근검 절약했다고 말했다. 4장 백만장자들의 돈과 그들만의 소비 방식.
유행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견해와 영향력에 무관심하고 수입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로 그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꾸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모험을 할 수 있다.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자기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재 부유한 사람들의 기본 표식이다. 5장 백만장자의 DNA, 인내심. 재무관리에서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연구 결과까지 제시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기 힘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백만장자들에 대한 40년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절제, 노력, 끈기가 경제적 성공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고액 및 초고액의 순재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던 백만장자 마인드의 연구에서부터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던 데이터 포인트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자들의 사업 운영 방식이나 가계 재무 관리 방식에서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실성은 백만장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순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횡재한 적도 부자 삼촌도 없다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동 판매기 거스름돈에서 희귀 동전을 발견한 적도 없다면 우리는 모두 일해서 수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을 생활비로도 쓰고 저축도 해서 거기서 추가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만 한다. 의도적인 조기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경제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을 창출해야만 한다. 지출과 소비의 철저한 관리, 안정적 환경,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강점을 활용해 소득을 올려야만 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